제19화 조조의 거경 제1장 그러자 저쪽에 있던 장제와 번조가 이각과 곽사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물었다. 어디로 가는 거요? 임금을 없애야겠네. 아니되오. 오늘 당장 임금을 죽이면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많아질 거요. 그러니 전처럼 임금을 받들면서 먼저 제후들을 도성으로 유인하여 그 날개를 잘라버린 다음 임금을 죽여야 천하를 도모할 수 있소이다. 일리 있는 말이었다. 이각과 곽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빼들었던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었다. 헌제가 물루 위에서 꾸짖듯이 물었다. 이미 왕륜이 죽었는데 어찌하여 군마를 물리지 아니하는가? 이각 곽사가 대답했다. 신들은 왕실을 위해 공을 세웠으나 아직 이렇다 할 벼슬을 내리시지 않았기에 감히 군사를 물리지 못하고 있나이다. 경들은 무슨 벼슬이 갖고 싶은가? 이런 벼슬들이옵니다. 이각 곽사 장제 번조는 각자 바라는 벼슬 이름을 적어 올렸다. 헌제는 노골적으로 벼슬을 강요하는 이 못된 신하들의 행동이 괘씸했지만 형편이 형편인지라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에 이각을 거기장군 지양후에 봉한 뒤 도성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례교유에 임명하고 곽사를 후장군 미양후에 봉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에게 임금의 신표인 절과 월을 주어 조정일을 맡게 했다. 또 번조를 우장군 만년 후에 장제를 표기장군 평양후에 봉해 군사를 거느리고 홍농에 주둔하게 했다. 그 밖에 거사에 참가했던 이몽 왕방 등을 각각 교위에 임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가도록 했다. 이렇게 하여 천하의 대권은 동탁에게서 왕윤, 여포 등의 혁신계 손으로 잠시 옮겨졌다가 다시 동탁의 사천왕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각 등은 자신들의 상전이던 동탁의 시신을 찾아오게 했다. 그러나 동탁의 시신은 수많은 백성이 오가며 발길로 걷어찬 탓에 약간의 살가죽과 뼈조각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살가죽과 뼈 부스러기를 기초로 향나무를 깎아 동탁의 시신 형태를 만들어 제사 지내고 기리를 받아 군주의 의관과 관을 갖추어 미호성으로 옮겨 장사 지내려고 했다. 그러나 장사날이 다가오자 천둥번개가 몰아치며 장대비가 쏟아져 평지에 수심이 몇 자씩 차올랐고 빛에 두었던 동탁의 관이 난데없는 벼락을 맞고 산산조각 나는 바람에 안에 넣었던 시체가 밖으로 튕겨나와 나뒹굴었다. 이각은 날이 들기를 기다려 다시 장사 지내려 했다. 그러나 그날 밤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모두 3번이나 장사 지내려 했지만 그때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 장사를 지낼 수가 없었다. 그러는 동안 약간 남아있던 살가죽과 뼈조각도 모두 벼락불에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동탁에 대한 하늘의 노여움이 그만큼 컸던 것일까? 그런데 대권을 거머쥔 이각 곽사의 무리는 잔악하기 짝이 없었다. 백성들을 잔인하고 포악하게 대했을 뿐 아니라 한편으론 신복 부하를 헌제의 좌우에 붙여놓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거동의 자유를 제한당한 헌제는 마치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았다. 조정의 관원들도 이들 두 역적의 마음에 따라 승진, 강등되었다. 그러면서도 인망을 잃지 않으려고 주전을 태복에 봉한 뒤 조정 일을 함께 살피도록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량태수 마등과 병주자사 한수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이들 역적을 토벌하기 위해 장안으로 쳐들어온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알고 보니 마등, 한수 등 두 장수는 거사에 앞서 사람을 장안으로 보내 시중 마우, 간이대부 충소, 좌중낭장 유범 등 3사람과 안팎으로 연계하여 역적의 무리를 토벌하기로 모의했다. 마우 등 3사람은 이 사실을 헌제에게 은밀히 아뢰어 마등을 정서장군, 한수를 진서장군에 봉한 뒤 각자에게 비밀 조서를 내림으로써 힘을 합쳐 역적 토벌에 나선 것이었다. 어찌하면 좋은가? 보고를 받은 이각 곽사 장제 번조가 책사 가후에게 물었다. 두 군사는 멀리서 왔으니 도랑을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이 쌓은 다음 응전하지 말고 굳게 지키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백일이 못 가 군량이 떨어질 것이고 군량이 떨어지면 제풀에 물러갈 겁니다. 그때 군사를 이끌고 나가 추격하면 두 장수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몽 왕방은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그것은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원컨대 정예병 1만을 내어주시면 당장 달려가 마등과 한수의 머리를 베어다 바치겠소이다. 가후가 고개를 저었다. 지금 나가 싸우면 반드시 패할 것이오. 이몽 왕방이 입을 모아 외쳤다. 패한다면 우리 두 사람의 목을 베시오.
그러나 만일 이긴다면 공의 머리를 내놓아야 할 것이오. 가후가 이각 곽사에게 말했다. 장안 서쪽 200리의 주질산이 있는데 길이 매우 험준합니다. 장제, 번조 두 장군이 그곳을 지키도록 한다면 이몽, 왕방이 군사를 끌고 나가 싸우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이각 곽사는 가후의 말에 따라 병력 1만 5천을 점호하여 이몽과 왕방에게 내주었다. 두 사람은 기뻐하며 길을 떠나 장안성에서 280리 떨어진 곳에 이르러 군영을 세웠다. 제2장 서량의 군사가 도착하자 이몽과 왕방은 군사를 이끌고 나갔다. 그러자 서량군이 앞길을 막고 진세를 펼쳤다. 마등 한수가 말머리를 나란히 하여 나서더니 이몽과 왕방을 가리키며 꾸짖었다. 나라를 배반한 저 역적놈을 누가 나가 사로잡겠느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긴 창을 손에 들고 준마로 비호처럼 달려나오는 소년 장군이 있었다. 보니 수려한 얼굴에 눈이 별처럼 빛나고 호랑이 같은 체구의 원숭이처럼 긴 팔, 표범 같은 배에 이리처럼 날렵한 허리를 지닌 그는 바로 마등의 아들 마초였다. 자가맹기인 마초는 당년 17세로 그의 용맹을 당할 자가 없었다. 왕방은 그를 애송이라 깔보고 말을 박차고 나가 맞아 싸웠다. 그러나 몇 합도 버티지 못하고 그 애송이의 창에 찔려 말 밑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마초는 말머리를 돌려 돌아왔다. 왕방이 찔려 죽는 것을 본 이몽은 질풍처럼 말을 몰아 마초의 등 뒤까지 추격해갔다. 마초는 그걸 모르는 것 같았다. 진문 밑에 있던 마등이 큰 소리로 외쳤다. 등 뒤에 누가 쫓아온다. 그러나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마초는 이미 말 위에서 이몽을 사로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알고 보니 마초는 이몽이 쫓아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러 모른 채 늑장을 부리면서 이몽의 말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가 창을 들어 찌르는 순간 날렵하게 몸을 피해 헛창질을 하게 한 뒤 두 마리 말이 스치듯 어우러질 때 원숭이처럼 긴 팔을 뻗어 그를 간단히 사로잡고 만 것이었다. 주장을 잃은 적군은 마초의 풍채를 보자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마등과 한수는 그 기세를 타고 추격하여 적병을 죽임으로써 대승을 거두었다. 곧바로 골짜기 어귀까지 진격하여 군영을 세우고 이몽의 목을 베어 영문에 내걸었다. 이각 곽사는 이몽 왕방이 마초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제서야 가후에게 선견지명이 있음을 믿고 그의 계책을 중용하여 요새를 굳게 지키며 적이 싸움을 걸어와도 나가 싸우지 못하게 했다. 과연 서량군은 두 달이 못 되어 군량과 말먹이 풀이 떨어지자 회군을 상의해야 했다. 때마침 장안성 안에서는 마오의 집 심부름꾼 아이가 사소한 일로 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관하로 찾아와서 자기 집 주인과 유범 충소가 밖에 있는 마등 한수와 연결하여 내응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밀고했다. 이에 화가 치민 이각 곽사는 세 사람의 가족과 노비들까지 젊고 늙고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잡아다 저자거리에서 목을 베게 했으며 세 당사자의 수급은 진문에 내다 걸어 모두들 보게 했다. 마등과 한수는 군량이 떨어진 데다 내응키로 약조한 비밀까지 생 것을 보고 군영을 거두어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각 곽사는 장제에게 군사를 이끌고 마등을 쫓게 하고 번조에게 군사를 이끌고 한수를 쫓게 하니 서량군은 크게 패했다. 뒤에 남은 마초가 죽기로 싸워 장제를 물리쳤으나 한수는 그대로 번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쫓기던 한수는 진창에 이르러 번조에 의해 따라잡히게 되자 말을 멈추고 돌아보며 말했다. 나와 공은 동양인데 오늘은 어찌 이리 무정하신가? 번조 역시 고삐를 당겨 말을 멈추고 대답했다. 위품 명령이니 어길 수 있겠소? 내가 여기 온 것도 나라를 위한 것이오. 헌데 공은 어찌 나를 이처럼 심하게 핍박하는 거요? 이 말을 듣자 번조는 말머리를 돌리더니 군사를 거두어 군영으로 돌아갔다. 한수를 그대로 놓아준 것이었다. 그러나 일이 공교롭게 되느라고 이 장면을 목격한 이각의 조카 이리가 돌아가서 숙부 이각에게 일러 바쳤다. 크게 노한 이각은 즉시 군사를 일으켜 번조를 치려 했다. 그러자 가후가 말렸다. 아직 민심이 안정되지 않았는데 군사를 자주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장제와 번조의 공을 취하는 주연을 베풀고 그 자리에 참석한 번조를 잡아 목을 베면 큰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각은 크게 기뻐했다. 곧 잔치를 베풀어 장제와 번조를 초청하니 두 장수는 흔쾌히 연회에 참석했다. 술이 거나해지자 이각은 갑자기 낯빛을 바꾸어 말했다. 번조는 듣거라. 내 어찌 한수와 내통하여 반역을 꾀하였느냐? 번조는 깜짝 놀라 무슨 말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가 변명할 새도 없이 달려나온 무사들에 붙잡혀 그 자리에서 목이 떨어지고 말았다. 기절초풍한 장제는 땅바닥에 넙죽 엎드렸다. 그러나 이각이 그를 붙들어 일으키며 말했다. 번조는 반역을 꾀했기 때문에 죽인 것이다. 공은 내 신복인데 무엇이 두려워 놀라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번조의 군사를 이관시키니 장제는 그들을 이끌고 홍농으로 돌아갔다. 이각 곽사가 서량군을 물리치자 더 이상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제후가 없게 되었다. 가후는 여러 번 백성을 어루만져 안정시키고 어진이와 호걸들과 결탁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조정 안에는 미약하나마 생기 같은 것이 감돌기 시작했다. 이 무렵 청주 땅에 또다시 황건적이 일어났다. 수십만 무리를 모은 뒤 제각기 두목을 떠받들고 양민약탈을 일삼고 다녔다. 그러자 태복주전이 도적대를 토벌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했다. 어떤 사람이요? 이각 곽사가 묻자 주전이 대답했다. 산동의 도적대를 토벌하려면 조맹덕이 아니고선 안 될 것입니다. 맹덕이라. 그는 지금 어디 있소이까? 동군태수로 있습니다. 아주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더군요. 그에게 명령을 내리면 기한 내에 도적대를 토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각은 크게 기뻐했다. 이에 밤새 조서를 기초한 뒤 사람을 시켜 동군에 가져가도록 했는데 그 조서의 내용은 조조는 제북상 포신과 함께 도적대를 처부수라는 것이었다. 제3장. 임금의 뜻곧 성지를 받은 조조는 포신을 만나 의논하고 함께 군사를 일으켜 도적대가 있는 수양 땅으로 쳐들어갔다. 포신은 요충지로 깊이 쳐들어갔다 도적에게 죽임을 당했으나 조조는 달아나는 도적대를 뒤쫓아 곧장 제북까지 따라가니 항복하는 자가 수만이었다. 조조는 즉시 적병들로 선봉군을 삼아 추격을 계속했다. 병마가 닿는 곳마다 순순히 항복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불과 100여 일 만에 항복한 적병이 30여 만이고 남녀가 100여 만이었다. 조조는 그들 가운데 정예병만 골라 청주병이라 이름 붙이고 나머지는 농사를 지으라고 모두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이로부터 조조의 명성은 날로 높아지기 시작했다. 때는 초평 3년 12월 승전보가 장안성에 도착하니 조정에서는 조조에게 진동장군의 칭호를 내렸다. 조조는 연주에 있으면서 어진 이를 부르고 선비들을 받아들였다. 맨 먼저 숙질간인 두 사람이 조조를 찾아왔다. 그중 숙부되는 사람은 영천군 영의면 출신으로 성은 순 이름은 욱 자는 문약인데 전국시대에 저명한 사상가인 순자의 11대 손이었다. 일찍이 조정에 출사했으나 동탁의 폭정을 일삼자 관직을 버리고 낙향했던 그는 처음에 기주를 점령한 원소에게 기용되었다. 그러나 원소가 주군의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인재를 중시한다고 소문이 난 조조에게로 온 것이었다. 조조도 그의 명성을 듣고 있었다. 더욱이 원소를 단념하고 자신의 막하로 들어왔다는 것이 기분 좋았다. 그래 동탁의 앞날은 어찌 보고 있소? 조조의 물음에 순욱은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대답했다. 동탁의 포악함이 날로 심해지고 있으니 반드시 이 난에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장군께선 동탁을 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동탁의 사후에 대한 대비를 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같지만 동탁의 사후를 대비하라는 말은 순욱에게서 처음 들었다. 바둑으로 치면 몇 수 앞을 내다본 포석이었다. 이에 감탄한 조조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본 뒤에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임자는 나의 장자방이요. 장자방은 장량을 가리킨다. 당시의 개념으로 전략참모의 이상형은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세운 장량이고 행정참모의 이상형은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세운 소하였다. 따라서 조조가 순욱을 자신의 장자방이라 부른 것은 최고의 찬사였다. 이에 감격한 순욱이 남기로 결정하자 조조는 그를 일약 사마에 봉했다. 사마란 말을 관리한다는 것이 원뜻이지만 여기서 파생하여 군정을 맡아보는 막강한 벼슬자리였는데 여기에 임명된 순욱의 나이는 이때 겨우 29이었다. 그의 조카 순유는 자가 공달로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명사였다. 촌스러는 조카이지만 숙부인 순욱보다 나이가 6살이나 위인 그는 일찍이 황문시랑을 지냈으나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가 있다가 이번 순욱과 함께 조조를 찾아온 것이었다. 조조는 그를 행군교수로 삼았다. 사마에 임명된 순욱은 우선 기용할 인사부터 추천했다. 연주에 훌륭한 분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지금 어디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이요? 조조가 묻자 순욱이 대답했다.
바로 동군 동아현 사람으로 성은 정, 이름은 우, 자는 중덕이라는 분입니다. 오라 나 역시 그 이름은 들은 지 오래일세. 말을 마친 조조는 그의 고향으로 사람을 보내 행방을 수소문하게 한 다음 공부하고 있는 산속으로 그를 찾아가도록 했다. 조조가 예를 다해 청하자 정욱은 산에서 내려와 조조를 배웠다. 조조는 크게 기뻐했다. 정욱이 순욱에게 말했다. 나야 고루하고 아는 것이 없어 공의 천거를 감내하기에 부족함이 많지만 공의 동양 사람인 동효 곽가는 바로 요즘 세상의 훌륭한 제목인데 어찌 부르지 않는 거요? 순욱은 정신이 번쩍 드는 듯 말했다. 내 깜빡 잊을 뻔했소이다. 즉시 조조에게 곽가를 초빙해 오도록 아뢰고 마침내 곽가가 도착하자 천하의 일을 함께 의논했다. 곽가는 광무제에 짙게 자손한 사람을 추천했는데 그는 회남군 성덕현 사람 유엽으로 자는 자양이었다. 조조는 유엽도 즉시 초빙해왔다. 그 유엽이 다시 두 사람을 추천했다. 한 사람은 산양군 창읍현 출신의 만총으로 자는 백령이고 다른 한 사람은 무성현 출신의 여건으로 자는 자각이었다. 조조도 이들의 이름을 전부터 들어 알고 있었기에 바로 초빙에다가 군중의 종사로 삼았다. 만총과 여건은 같이 한 사람을 추천했다. 바로 진류군 평구현 사람 모계로 자는 효선이었다. 조조는 그 역시 초빙하여 종사로 삼았다. 또다시 한 장수가 수백 명의 군조를 거느리고 조조에게 의탁하러 찾아왔다. 바로 태산군 거평현 사람으로 성은 우, 이름은 금, 자는 문칙이었다. 조조는 그의 활쏘기와 말타기가 몸에 밴 듯 익숙하고 무예가 뛰어난 것을 보고 정군사마에 임명했다. 하루는 하후돈이 몸집이 큰 사내 하나를 데려오자 조조가 물었다. 누군가? 하후돈이 대답했다. 이 사람은 진류 사람으로 성은 전, 이름은 위라 하는데 용기와 힘이 보통이 아닙니다. 전에 장막을 모셨으나 마카의 어떤 사람과 불화하여 수십 명을 맨주먹으로 때려 죽이고 산속으로 도망쳐 숨어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사냥을 나갔다가 호랑이를 쫓아 개울을 건너는 전의를 보고 군중에 거두어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자를 주공께 천거합니다. 우람한 용모를 보니 과연 남다른 힘이 있을 것 같구나. 조조가 고개를 끄덕이자 하후돈이 말했다. 저 사람은 전에 친구의 원수를 갚아주려고 어떤 사람의 목을 베어들고 곧장 저작거리로 나갔지만 수백 명이 쳐다보기만 할 뿐 감히 접근조차 못했다 합니다. 지금 사용하는 쌍철극은 무게만도 80근이 나가는데 그것을 겨드랑이에 끼고 말에 올라 나는 듯이 운용합니다. 조조는 즉시 시범을 보이라고 전의에게 명했다. 그러자 전의는 철극을 끼고 말에 올라 급박하게 말을 몰며 왔다 갔다 했다. 그때 갑자기 군막 앞에 세워둔 큰 깃발이 바람에 날려 쓰러지려 했다. 이것은 날아오르는 용과 내려오는 용이 그려진 제후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이었다. 군사들이 달려가 부축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전의가 뭇 군사들을 고함쳐 물리친 뒤 한 손으로 깃대를 잡고 바람 속에 서니 그 모습이 마치 태산처럼 듬직해 보였다. 이를 본 조조가 말했다. 그 옛날 악내를 보는 것 같구나. 즉석에서 장전도위에 임명하고 입고 있던 비단 저고리를 벗어주며 준마 한 마리와 화려한 안장 한 채를 하사했다. 옛날 은나라 주왕에게 악내라는 천하장사가 있었는데 조조가 악내에 견준 뒤에 전의는 악내전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로부터 조조의 부하들 가운데 문관으로는 모사에 뛰어난 신하들이 있고 무관으로는 용맹한 장수들이 있어 산동 일대에서 크나큰 위세를 떨치게 되었다. 제4장 주변이 안정되자 조조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지를 생각했다. 나는 참 불효자식이야. 이렇게 되뇌더니 태산태수 응소를 불렀다. 낙내로 가서 그곳에 계신 아버님을 모셔오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조의 아버지 조승은 진류에서 피신한 일에 낭야군에 숨어 살았다. 그러다 사자가 가져온 조조의 서찰을 받자 꾸미냥 기뻐하며 주변의 아들 자랑을 했다. 거봐라, 네 아들이 크게 될 줄 알았다니까. 조승은 즉시 아우 조덕 및 일가 친척 40여 명과 함께 100여 명의 하인과 100여 대의 짐수레를 이끌고 연주를 향해 길을 떠났다. 서주를 지날 때였다. 서주목 도겸은 자가 공조인데 온화후덕하고 순박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으로 조조와 사귀고 싶었으나 연줄이 없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조조의 아버지가 자신의 관할 지역을 지나간다는 보고를 듣고 군의 경계선까지 나아가 2번 절하며 경의를 표했다. 오늘은 위에서 쉬고 가십시오. 그는 조승 일행을 서주의 중심인 하빗성에 맞아들여 큰 잔치를 베풀고 이틀 동안 정성껏 대접했다.
제후가 이 늙은이를 이처럼 환대할 리가 있느냐? 다 조조가 훌륭한 때문이지. 나는 참 아들을 잘 뒀어. 성 안에 있는 동안에도 조승은 아들 자랑으로 나를 보냈다. 조승이 떠나려 하자 도겸은 친히 성문 밖까지 나와 배웅하고 특별히 도의 장계에게 소속 병사 500명을 이끌고 호송토록 했다. 도겸의 이 과잉 친절이 화근이 되고 말았다. 조승 일행은 화연과 비연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다. 때는 늦어름이자 초가을인데 갑자기 큰 비가 쏟아졌다. 어쩔 수 없이 한절간에 찾아들어 묵어가기로 했다. 절해중은 선선히 맞아주었다. 조승은 우선 가족을 편히 쉬도록 한 다음 장계에게 군사와 말들을 양쪽 회랑에 머물도록 일렀다. 병사들은 옷과 장비가 비에 젖어 모두 볼멘소리로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다. 장계는 그런 부하 두목들을 조용한 곳으로 불러 말했다. 우리는 본시 황건의 잔당으로 어쩔 수 없이 도겸에게 귀순했지만 좋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지금 조승 일가에 짐실 수레가 무수히 널브러져 있으니 너희들이 부기를 얻고자 한다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오늘 밤 삼경에 쳐들어가 조승 일족을 모두 죽이고 재물을 빼서 함께 산속으로 들어가 산적이 되면 그뿐인데 이 계책이 어떠한가? 조소이다. 두목들이 모두 동의했다. 그날 밤 비바람이 그치지 않았다. 조승이 방에 단정히 앉아 있으려니 갑자기 사방에서 함성이 들려왔다. 이 무슨 소린가? 형님, 내가 나가보겠소. 조덕이 칼을 들고 살펴보러 나갔다가 곧바로 찔려 죽임을 당했다. 조승은 첩을 데리고 주지승 방 뒤로 달려가 담을 넘어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첩의 몸이 너무 비만해 담을 넘을 수가 없었다. 이에 첩을 데리고 측간에 몸을 숨겼으나 난군에게 발각되어 피살되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태산태수 응소는 몸을 의탁하기 위해 원소를 찾아갔다. 장계는 조승 일가를 모두 죽이고 재물을 빼앗은 다음 절간마저 불태우고 500명의 무리와 함께 회남으로 달아났으니 후세인은 인과응고의 소감을 곁들여 이 변고를 다음과 같이 읊었다. 조조는 간웅이라 세상에 뽐내면서 일찍이 여백사에 온 가족 죽였는데 오늘 밤은 온 가족 남의 손에 죽으니 돌고 도는 천리봉 한치 오차 없구나. 이때 응소의 부하 한 사람이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돌아와 조조에게 변고를 알렸다. 아버지를 비롯해 온 가족이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조조는 땅을 치며 통곡하다가 기절하여 바닥에 쓰러졌다. 여러 사람이 부축해 겨우 일어선 조조는 이를 갈며 말했다. 도겸이 군사를 딸려보내 내 아버지를 죽이다니 이런 원수와 어찌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있겠는가. 이제 대군을 일으켜 서주를 깨끗이 쓸어버려야 그 한이 풀리겠노라. 드디어 순욱과 정옥 두 사람만 남겨 3만 군사로 견성현, 범현, 동아현의 세 현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는 선봉의 선 하우돈, 우금, 전의를 따라 서주로 쳐들어가게 했다. 제5장 조조가 명했다. 성을 함락하거든 성한 백성을 모조리 도륙하여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라. 당시 도겸과 교분이 두터웠던 구강태수 변양은 도겸의 서주가 공경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자 5천 군사를 이끌고 구원길에 나섰다.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크게 노했다. 그래서 하우돈을 시켜 중도에서 길을 막고 있다가 그를 공격하여 죽였다. 때에 동군 종사로 있던 진궁 역시 도겸과 교분이 두터웠다. 조조가 원수를 갚는다고 군사를 일으켜 서주 백성까지 모조리 죽이려 한다는 소문을 듣자 밤을 도와 조조를 찾아갔다. 여백사의 가족을 몰살한 조조를 보고 영웅이 아닌 간웅임을 깨닫고 행방을 감추었던 바로 그 사람이다. 조조는 진궁이 도겸의 세계김을 알고 만나지 않으려 했으나 동탁에게 쫓기던 자신을 구해준 옛 드네마저 잊을 수는 없는 것이기에 마지못해 군막으로 들어오게 했다. 임자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는고? 조조가 묻자 진궁이 대답했다. 동군의 종사로 일하고 있소이다. 종사란 금일의 보좌관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도겸이 보낸 세계 기록은 나를 설득하려 들지는 말고 이왕 온 길이니 며칠 놀다 가게나. 세계기 맞소. 그러니 몇 말씀 몰려야겠소. 내가 알기로 도겸은 덕행이 높은 사람으로 일속을 쫓아 의리를 배반하는 무리는 아니오. 존친께서 해를 당하신 것은 장계의 악행 때문이지 도겸의 죄는 아니오. 지금 공은 대군을 이끌고 서주로 가서 존친의 원수를 갚기 위해 발길 닿는 곳마다 서주 백성들까지 모조리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 현의 백성들이 공과 무슨 원수를 졌소이까? 백성을 죽이는 것은 상스럽지 못한 일이니
깊이 생각해보고 행하시기 바라오. 그러자 조조는 버럭 화를 냈다. 공은 지난날 나를 버리고 떠나더니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다시 찾아왔소. 도겸은 내 가족 전부를 죽였소. 맹세코 쓸개를 떼어내고 심장을 도려내 내 원한을 풀어야겠소이다. 공이 도겸을 위해 유세를 벌인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오. 그러니 어찌하겠소. 설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낀 진궁은 작별 인사를 한 뒤 밖으로 나와 한탄했다. 이리 되면 나 역시 도겸을 만나볼 면목이 없구나. 그러더니 말머리를 진류태수 장막 쪽으로 돌려 그곳에 가서 자신의 몸을 의탁했다. 한편 조조의 대군은 가는 곳마다 인민을 살육하고 무덤을 파헤쳤다. 서주의 도겸은 조조가 원수를 갚겠다며 군사를 일으켜 백성을 살육한다는 보고에 접하자 하늘을 우러러 통곡했다. 아, 내가 하늘에 죄를 지어 서주 백성들에게 이런 환난을 당하게 하는구나. 그리고는 관원들을 불러 상의했다. 그러자 조표가 말했다. 조조군이 도착하였으니 어찌 가만히 앉아 죽기만 기다리겠습니까? 원컨대 주군을 도와 적군을 격파하고 싶습니다. 도겸은 어쩔 수 없이 군사를 이끌고 싸우러 나갔다. 멀리서 조조군을 바라보니 모두가 하얀 상복을 입고 있어 온누리에 서리가 깔리고 눈이 내린 것만 같았다. 중군의 높이 세운 백기 양면에는 원수를 갚아 원한을 푼다는 뜻의 보수설한이란 네 글자가 커다랗게 쓰여 있었다. 군사와 말들이 진세를 펼치자 흰 상복을 입은 조조가 말을 달려 앞으로 나오더니 채찍을 들어 삿대질하며 꾸짖었다. 역시 영문 깃발 아래로 말을 타고 나온 도겸은 몸을 굽히고 예를 갖추어 말했다. 나는 본시 공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장계에게 존친을 허송케 했던 것이오. 도적놈이 심보를 고치지 않아 이런 일을 빚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소이다. 진실로 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이니 공께서는 이 점을 헤아려 주시오. 그러나 조조는 크게 꾸짖었다. 하찮은 늙은이가 내 아버지를 죽이고서도 아직까지 허튼 소리를 하느냐. 누가 저 늙은 도적을 사로잡아오겠느냐. 제가 잡아오겠나이다. 하후돈이 대답하고 달려나갔다. 도겸은 황망히 진 속으로 들어갔다. 하후돈이 쫓아오자 조표가 창을 꼬나든 채 말을 박차고 달려나갔다. 두 마리의 말이 서로 엇갈렸다. 그때 갑자기 광풍이 일며 모래가 날고 자갈이 굴렀다. 혼란에 빠진 양군은 각기 군사를 거두었다. 도겸은 성 안으로 들어와 여러 사람과 대책을 의논했다. 조조군의 기세는 대단하여 대적하기 어렵소. 내 손으로 나를 포박하고 조조의 진영으로 가서 목을 베든 배를 가르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여 서주 백성들의 목숨이나 구해야겠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사람이 앞으로 나오며 말했다. 주군께선 오랫동안 서주를 잘 다스려 오심에 인민들이 그 은혜에 모두 감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조의 병사가 비록 많다고 하나 우리 성을 즉시 깰 수는 없습니다. 주군께선 백성들과 함께 굳게 지키고 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작은 계책을 이용하여 조조가 죽더라도 묻힐 땅마저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어떤 계책이요?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총 128호.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